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도대체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네덜란드 병에 걸려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베네수엘라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차베스 마두로 이 두 독재자를 거치면서 나라가 한때는 엄청난 전 세계 부자였던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차베스 정권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우고 차베스죠. 이미 이제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됐는데 한 4차례 정도 연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도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앞으로 미래를 계속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도 쪽박을 차게 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뜨린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우고 차베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당초 이제 군 장교였죠. 그래서 1992년에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사실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구금까지도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빈곤층, 청년층 내가 다시 살리겠다. 너무나 그동안 기득권층들이 부자들이 다 해먹으니까 이거 내가 뺏어서 여러분들께 나눠주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구금이 되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을 해버려요. 그게 1994년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소위 파퓰리스트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서 1998년에 이제 정식 대통령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마치 히틀러가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된 다음에 수상이 된 다음에 총통을 만들고 자기가 법까지 다 바꿔가면서 완전 독재자가 되고 그러면서 주변국을 침략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유태인 학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몰고 간 것처럼 이 차베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또 대통령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리면서 연속적으로 재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법부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제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렇게 반대를 하는 세력이 2002년에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성공하는 듯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2002년 4월 11일에 차베스를 체포도 했는데 정작 국민들이 야 이거 너희들 이거 왜 쿠데타를 일으키냐 왜 군사혁명을 일으켰냐 차베스 다시 풀어줘라 이러한 시위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틀 만에 그냥 권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가 쪽박이 차더라도 계속 나눠주니까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더더욱 급진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했네? 더더군다나 이 기득권층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강력한 정권 세력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PDVSA라고 국영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2002년 때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이제 파업을 하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 괘씸하네 해가지고 이 직원들, 임직원들 한 18,000명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18,000명이 어느 정도냐? 일단 규모도 한 40% 정도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문 인력들이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쫓겨나게 되니까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그 원유는 일반적인 원유와 좀 다릅니다. 보통 원유가 이제 경질유가 있고 중질유가 있는데 그냥 뽑아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질유고 중질유는 정말 정제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베네수엘라 중질유는 뭐 중질유 중에서 초중질유예요. 그러니까 정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원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쫓겨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직접 생산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한편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유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또 생산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더더욱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선심성 정책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팔 비틀어 가지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은 원유 페트로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페트로 퍼퓰리즘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복지 정책을 막 썼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듯 했어요. 원유 가격이 특히 많이 올라갈 때 더군다나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원유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또 한번 크게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크게 출렁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원유 가격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이클 상품하면 반도체 그리고 석유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베네수엘라가 그러한 사이클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경제가 돼버렸는데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완전히 나눠 먹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다 2002년 이후에 차베스가 더더욱 공고한 그런 독재 사회주의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더더욱 심각한 네덜란드 병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2011년 6월에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차베스가 나 암 걸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2012년 10월에 다시 또 대선에서 또 이기긴 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암 걸리고 그러면서 쿠바에 가가지고 뭐 치료를 받느냐 하면서 후계자를 계속 키워 나갔는데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이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58세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차베스 시대는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 마두로 이 사람은 더더욱 또 황당한 사람이죠. 나도 차베스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고 차베스는 그래도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 있었고 또 한때는 고유가에 굉장히 풍부한 오일달러, 풍부한 재정이 있었는데 이 마두로가 집권할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국민적 지지도 있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유가도 이렇게 예전처럼 높지도 않고 이렇게 좀 허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삼성까지 했는데 이제 결국 올해 초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 마두로를 체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 사람이 시행했던 그 정책, 외국 기업들도 몰아내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봉쇄하는 정책을 이제 미국이 또 쓰게 되는 거죠. 원유 수출도 봉쇄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해서 더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한 가운데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국가선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됐죠. 거기에서 이제 공식 발표하기는 마두로가 이겼다는 거예요. 마두로가 515만 표를 얻었고 그 상대 후보였던 에드문드 곤살레스는 445만 표를 얻어가지고 마두로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야권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다. 마두로는 275만 표밖에 안 되고 콘살레스는 무려 627만 표나 얻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 그런 상황까지 막 갔는데요. 국제사회는 이제 미국 같은 아니면 서방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가 완전히 부정선거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정작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은 또 마두로 편을 막 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두로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다가 1월 3일에 미국이 아주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마두로 부부를 이제 체포를 해서 미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마두로 정권도 끝났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때 석유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니까 기름도 공짜로 주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또 공공주택도 막 져서 막 주고 또 이러면서 인접한 뭐 사회주의 국가들한테도 막 저가로 원유도 막 제공하고 이러면서 한때는 차베스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또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나름대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원유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세금을 내서 내가 어떤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공짜 돈을 주게 되니까 그냥 정부가 대장이고 국민들은 그냥 고맙습니다 해서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예가 돼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동물농장의 돼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으로 간 것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러면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통화 가치가 도리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달러가 막 들어오게 되니까 베네수엘라의 통화가 가치가 더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반대 상황이 돼 버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원유로부터 벌어들인 달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부가 중앙은행을 비틀면서 그러면서 인제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 나갔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거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없으면 지출 규모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그걸 주고 화폐 받아 가지고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해왔던 양적 완화예요. 미국도 그래서 양적 완화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계속 비판을 해왔고 저도 당연히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또 사회적인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양적 완화인데 그러한 짓을 이 베네수엘라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엄청난 통화 급증이 있었는데요. 뭐 2017년 하나만 예를 들으면 그 해에 M2 증가율이 무려 1000%가 넘었다. 1000%라는 게 뭐예요? 전년 대비 무려 유동성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의 가격은 유동성에 비례해서 움직인다. 이것은 경제의 이론이에요. 아주 기본 이론인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통화량 증가에 맞춰서 이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 다 상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통화도 결국은 달러로 표시할 때 가격이 인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뭐 돈이 더 많이 풀려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풀려 버리니까 인제 돈 가지고 뭘 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돈을 하나하나 쉬어 가지고 무엇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무게를 재 가지고 인제 물건을 사는 이러한 상황까지 갔고 나중에는 그것도 불편하니까 물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금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갖고 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달러는 제대로 인제 시장에서 거래도 되지 않으니까 달러는 더더군다나 희귀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가는 뭐 엄청나게 막 올랐는데 2018년만 해도 이게 130,000%가 올랐다. 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인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화폐 개혁을 했는데요. 2014년, 2017년, 18년, 2021년, 최근 2025년 7월까지 계속해서 뭐 0을 세 자리를 계속 없애 버렸어요.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좀 지나면 또 돈 찍으니까 다시 또 0이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인제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정말 황당한 나라입니다.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는 없을 거냐? 아니에요. 제가 앞서 독일 예도 잠깐 들어 드렸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인제 지불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독일이 채택했던 정책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였거든요. 그게 또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돈 막 찍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는 것이 당장에 뭐 베네수엘라까지는 되지 않지만 근처까지라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경계의 말씀을 드려 왔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지난 1년 동안의 환율 추이인데 1 달러당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가 무려 513% 가치가 하락했다. 513%.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6분의 1로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몇 개의 기업만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제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때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화폐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미국 달러화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달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차선으로 주식이라도 사자. 그럼 최소한 손해는 좀 덜 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또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래서 주식 가격도 오른 면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거의 폭등이다 하는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월 3일에 이제 마두로 부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미국 군사 작전에 의해서 체포가 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압송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 제재도 이제 완화되고 또 국영 기업도 앞으로 민영화되고 또 앞으로 민간 재산권도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외국 자본도 다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무려 1년 동안 1000% 올랐다. 그러니까 1000% 올랐다는 것이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주가 추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년 1월 이후에 주가가 막 완전히 폭등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러면 네덜란드 병을 정말 우려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건데 일단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하고 많이 다르다. 또 예전에 네덜란드하고도 좀 많이 다르고 아니면 중동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제조업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네덜란드병을 걸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많은 국가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병 걸리지 않고 잘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칠레 같은 나라도 그런데요. 엄청난 천연 자원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이 국부 펀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도 앞으로 발전을 위한 그런 미래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도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 천연 자원이 고갈될 거를 대비하는 정책을 잘 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칠레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을 정해서 너무 적자 재정을 펴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자 재정 많이 펴면 안 된다. 재정 준칙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잘 만들어낸 것이 바로 노르웨이, 칠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러시아라든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도 네덜란드 병에 걸려서 좀 고생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는 거냐,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단일 자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수출 전체로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한 30% 남짓인데 나머지 70%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중앙은행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보면 너무나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쓴 것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 베네수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외국 자본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안에는 한머니 초단기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얘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교란해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을 막 폭등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도리어 방어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네덜란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은 의견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